부동산, 이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뭐 예. 기타 등등. 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본인의 여력에 맞게 네. 매수를 하십시오. 빌라예요, 오피스텔이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땅이기 때문에 빌라죠. 제스처 오면 아파트 한 채 공짜로 받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선배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을? 무조건 학군 좋은 데죠. 강남, 목동, 중계동, 송파 쪽. 그 본인이 사가지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집을 못 사십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거주와 투자는 분리시켜라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사대문의 안에 집은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소득 증가 속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에 친구들이 한번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한 연봉 1억, 1억이면 직장인한테는 약간 꿈의 연봉이잖아요. 뭐 엄청 높다기보다는 이제 현실 가능하면서 조금 누가 봐도 그래서 잘한다. 이게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1년에 연봉 1억을 못 모으잖아요. 못 모으죠. 못 모으죠. 5천도 사실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아봤자 뭐 한 3천 많이 모은 거죠. 진짜 불가능하게 1억을 다 모았다 칠게요. 그래도 10년이 걸려야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버리잖아. 아, 이게 좀 정상적인가? 이제 저희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서울만 보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파리, 런던, 동경 한번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다녀오셨다며. 지금 너무 비싸던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허브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 허브 센터의 개념, 코어의 개념. 글로벌 도시들을 보면 성장기 때는 지방까지 같이 올라줘요. 네. 비율이 조금씩 틀리지. 근데는 지금은 보세요. 네. 저성장이잖아. 저물가잖아. 그리고 유동성은 엄청 풍부하잖아. 그러면 차별화가 일어나거든. 예를 들자면 한국을 한번 보세요. 지방에 가보면 지하철 없는 데 많잖아. 대도시 몇 군데 빼놓고. 그러면 어디 사겠어? 이 지하철 하나 놓는데 10조, 20조가 드는데 무조건 서울이지. 베를린 한번 보세요. 베를린도 가보면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지금 8천만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는 다 죽어요. 허브의 개념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은 다 베를린으로 옵니다. 런던도 똑같아요.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죠. 글로벌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걸 좀 제외하면 선배님 너 진짜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안타깝다거나 이게 좀 그렇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싱가포르 사례를 얘기했죠. 싱가포르는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형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막상 직장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놓고 한 40대 총각들이 많잖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심 요지에다가 20평 초반대 아파트를 엄청 공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년 모기지로 해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살게 해주면서 맞벌이 하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내면서 30년 동안 계속 분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너무 좋네. 그걸 해야죠. 그게 일부적으로 뭐 청년주택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래프레가 안 되고 뭐 100세대, 200세대 그래프레가 안 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린벨트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된대. 좀 쫙 밀어가지고 한 50층짜리 올리세요. 지하 팔고. 그래가 20평대 초반에 그러면 과천에 집 한 채 30년 모기지 끼고 한 달에 15만 원씩 이렇게 30년 분할상환식으로 간다면 결혼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죠. 국토정책을. 지금 정치인들이 그냥 2, 3년 하다가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또 하니까 또 다시 원위치 가격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죠. 공급으로 잡아야지. 그 싱가포르 사례 있잖아요. 지금 지방이 그러면 집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지방도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구미 같은 데는 내놔도 안 팔립니다. 구미 사는 분 죄송합니다. 공단이 다 철수했잖아요. 약간 거제도 같은 현상이군요. 거제도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조선업이. 작년 연말부터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어요. 경제 동향이나 산업 동향에 따라 가지고 집값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 보세요. 구미에 있던 LG 디스플레이, LCD 단지가 파주에 가면서 파주 집값이 요동쳤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면서. 구미 집값 폭락했죠. 그거를 가격을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그거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모르시니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부동산, 이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뭐 기타 등등. 자,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세, 월세, 매매, 매수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본인의 여력에 맞게 매수를 하십시오. 매수.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라도.
앤드 오피스텔이라도. 네. 자, 여기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아파트죠. 두 번째는 어딘가요? 예? 빌라예요, 오피스텔이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땅이기 때문에 빌라죠. 요지의 빌라, 땅을 많이 깔고 있는 거. 네. 재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재수 좋으면 본인 운 따라 돈은 버시는데 네. 재수 좋으면 아파트 한 채 공짜로 받습니다. 아, 그게 바로 그거 서초동 예술의 전당 근처에 보면 한 동, 두 동짜리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다 빌라였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빌라, 그다음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은 땅이 적기 때문에 네. 또 연령대에 따라가 오피스텔은 또 월세가 높기 때문에 강남역이나 역삼역, 선능역 같은 데는 60대 이상 분들은 오피스텔도 괜찮습니다. 캐시플로가 좋기 때문에. 자, 서울 지역에서 선배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을 조금 보고 계세요? 어느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학군 좋은 데죠. 강남, 목동, 중계동, 네. 송파 쪽. 가능하면 새 아파트 사시는 게 좋은데 돈이 안 되시면 한 10년 이상 되는 좀 올드한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그 본인이 사가지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집을 못 사십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거주와 투자는 분리시켜라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본인이 살고 싶은데 사시고 네. 왜? 아기가 어리니까 처갓집 근처에서 하셔야지만 그 베이비를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쵸. 장모님들이. 그러면 거기 사시고 오르는 곳에 사놓으시고 전세 끼고. 네. 그런 식으로 거주와 투자를 분리시켜 가지고 투자 패턴을 삼아주세요. 학군 좋은데, 교통 좋은데, 새 아파트 가능하면 네. 안 되면 그다음에 차선을 부동산에서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거죠. 절대 안 빠집니다. 그게 빠지면 또 IMF 오는 거죠. 부동산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예.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 친구 중에 서울에 살다가 포항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포항에서 이제 어느 뭐 한 대기업 같은 데 다니고 있고 아파트를 샀는데 포항이 이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한 2억 정도의 아파트를 샀어요. 포항 2억 정도가 한 34평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요즘 하잖아요. 나이대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의 집값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그대로 그냥 유지될 것 같아요. 이 집이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집테크로 너무 인식이 되고 있구나. 오르든 오르지 않든 이렇게 이 자기 집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한 건데 그렇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집은 정말 집이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집부터는 투자의 개념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사는 집은 정말 집인 게 그래도 행복이 좀 더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너무 그냥 집테크로 그냥 돼버렸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삶도 참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이 말이 있어. 사대문의 안에 집은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나왔어. 왜? 팔고 다시 지방가가 편안하게 살다가 새로운 임금이 나를 또 어답션 애가 불러가지고 내가 공직에 딱 들어오잖아. 집을 살려고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 친구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게 현실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쪽에 가놓으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영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직장이라는 게 정근도 있고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현실은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2020년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하게 보면 네. 선진국들이 다시 또 경제가 좋습니다. 미국, 네. 유럽, 일본 쪽이 좋을 거예요. 지금 신문에는 이머징 마켓이 다시 뜬다고 그러는데 네네. 막상 보면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들의 경제가 좋을 거예요. 미국도 올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다가 다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좋기 때문에 네. 동결도는 좀 인상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예,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어마어마한 분이 전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안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주고 우리 대기업도 다 미국에 다 투자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엔화가 기축통화인 거 아시잖아. 네. 돈을 무한대로 풀어대잖아요.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마이너스 금리로 해가지고 돈을 무한대로 푸는 바람에 일본이 경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태그넌트 하지만 유럽 쪽도 괜찮아요. 워낙 유럽은 뭐 평온하잖아요. 이머징 마켓들 보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부도 상태입니다. 중국이 부도 상태인 거 모르셨죠? 네. 왜 부도 상태니까 하면 트럼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25에서 35% 관세를 다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거기서 생산을 못 해요. 딴 데 생산을 다 돌립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유럽 같은 선진국은 강세고 네. 중국은 좀 약간
하향세.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반도체가 올해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이 발표했죠. 며칠 전에 11% 마이너스 났다고. 전월 대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되면 모든 걸 다 수입하기 때문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가 뭐 연초인데 전부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글로벌 시각을 보셔야 돼. 글로벌 시각을. 젊은 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를 하면서 서울 시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방향을 보셔야 돼. 본인 실력을 키우셔야 돼. 그래 몸값도 높이고 공부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방향은 네. 일본, 런던, 파리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갑니다. 미국은 아니고요. 예? 미국도 똑같죠. 그런데 미국은 변수가 있죠.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조절을 가능해요. 기축통화 포함해가지고 미국이 언제 부도 나는 거 봤습니까? 항상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부도가 나겠죠.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부도가 한 100분 정도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